뼈는 부러지기 전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경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은 그 순간에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관절이 부러진 뒤 다시 걷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폐렴이 찾아오고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어려워집니다. 무서운 건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조용한 붕괴입니다. 세 분 중 한 분은 1년, 2년 안에 삶의 균형을 완전히 잃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 대부분은 그날 전까지 자신이 뼈가 약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안 아프니까 괜찮다고, 허리가 멀쩡하니까 뼈도 튼튼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의 가장 잔인한 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우유를 매일 마시고 칼슘도 꼬박꼬박 챙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성실하게 관리했다고 생각한 분들에게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 걸까요? 저는 올해 85살, 의사로 살아온 지 어느덧 5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했고 진료실 문을 나서며 비슷한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뭐라도 해봤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 진료실에서는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왜 예전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까지 차분히 이야기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료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셨고 아침마다 우유 한 잔을 드시며 산책을 거르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그날 이후 삶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말하셨습니다. 나는 잘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신 게 아니라 아무도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우유와 칼슘만으로는 뼈를 지키기 어려운지, 노년의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두려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 아침, 평소와 다르지 않던 하루였고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려다 바닥이 약간 미끄럽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타일 위에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고 발이 살짝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엉덩이가 바닥에 닿았고 반사적으로 손을 짚으며 다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저 잠깐 균형을 잃은 정도라고,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날 이후 혼자 걷던 일상은 멀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해졌고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통증보다도 이전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크게 넘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저앉았을 뿐인데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운이 나빴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골절을 두고 재수가 없었다. 하필 그날 미끄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멀쩡하고 어떤 분은 뼈가 부러집니다. 그 차이는 그날의 바닥 상태가 아니라 그날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몸의 상태에서 갈라집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절과 뼈를 혼동합니다. 무릎이 안 아프니까 괜찮다고, 허리가 멀쩡하니까 뼈도 튼튼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은 관절의 문제이고 허리 통증은 근육과 인대의 이야기입니다. 뼈는 다릅니다. 뼈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해지고 비어가도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는 원래 아프지 않습니다. 부러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무릎이 아픈 편도 아니었고 허리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는 괜찮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뼈가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려버렸습니다. 뼈는 하루아침에 부서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금씩 깎여나간 결과가 어느 한순간에 드러날 뿐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십 년 동안 뼈는 왜 그렇게 조용히 약해져 왔을까요? 왜 우리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누적의 이유에 대해 차분히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느냐입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우유도 매일 마시고 칼슘도 빠지지 않고 챙겨 먹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성실하게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자부심과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 결과를 보면 뼈는 여전히 약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늘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먹는 양과 뼈에 도착하는 양은 다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유 한 잔에는 분명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대략 한 컵에 손바닥만 한 양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그 칼슘이 모두 뼈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종종 택배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10개의 택배를 분명히 보냈는데 실제로 집 앞에 도착한 건 3개뿐이라면 어떨까요? 보내는 사람은 분명 10개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개밖에 받은 적이 없는 셈입니다. 칼슘도 비슷합니다. 입으로 들어온 양과 실제로 뼈까지 도달한 양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필요로 하는 칼슘의 양은 오히려 늘어나는데 흡수해서 사용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우유 한두 잔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몸은 같은 방식으로는 같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전의 기억을 기준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실하게 드시고도 결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느끼십니다. 나는 분명히 잘 챙겼는데 왜 나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그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실제로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며 한숨을 쉬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몸의 조건이 이미 달라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유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유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단백질도 있고 칼슘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유 하나로 혹은 칼슘제를 몇 알 챙기는 것만으로 노년기의 뼈를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물을 열심히 붓고 있는데 바닥에 작은 구멍이 나 있어 계속 새어나가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붓는 노력을 멈출 필요는 없지만 어디로 새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왜 이렇게 중간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걸까요? 왜 분명히 들어왔는데 뼈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길목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과 뼈에 도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 과정을 하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비유해 설명하곤 합니다. 젊을 때의 몸은 현관문도 활짝 열려 있고 중간중간 통로도 넓어서 들어온 물건이 자연스럽게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문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아서 대부분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먼저 가장 앞에 있는 문이 바로 위장입니다. 젊을 때는 위에서 음식물을 잘 녹여주는 힘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칼슘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예전처럼 잘 녹지 않으니 칼슘은 덩어리째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그대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들여보내도 문 앞에서 걸러진다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문은 장입니다. 장은 필요한 영양분을 골라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도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좁아집니다. 예전에는 잘 받아주던 것들을 이제는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증상을 느끼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소화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바로 햇빛과 관련된 문입니다. 햇볕을 통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도움 인자가 있는데 이 역할은 칼슘을 뼈까지 안내해주는 길잡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실내 생활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이 길잡이의 힘도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작동하던 안내 시스템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칼슘은 중간에서 길을 잃고 맴돌다 사라집니다. 여성분들께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더해집니다. 폐경 이후 몸 안의 균형을 지켜주던 보호막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저는 이걸 평생 뼈를 지켜주던 방패에 비유합니다. 그 방패는 조용히 하지만 든든하게 뼈를 보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방패가 한순간에 내려갑니다. 그 자체가 병은 아니지만 그 이후부터는 뼈가 훨씬 더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됩니다. 이 변화는 잘못도 아니고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몸의 흐름입니다. 다만 그 흐름을 알고 대비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문이 동시에 조금씩 닫히면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예전과 똑같이 드시고 똑같이 생활해도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괜찮았는데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몸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전 방식을 고집하면 노력에 비해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문이 닫혔다면 그에 맞는 다른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길의 문제가 아니라 뼈 안쪽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뼈는 매일 부서지고 매일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뼈는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콘크리트로 지어진 기둥처럼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그대로 버텨주는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뼈는 그런 고정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조직이고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손질되고 고쳐지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집에 비유해 설명하곤 합니다. 오래된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조금씩 낡아갑니다. 벽에 금이 가고 기둥이 약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쌓입니다. 그래서 집은 정기적으로 보수 공사가 필요합니다. 낡은 부분은 뜯어내고 새로운 자재로 다시 채워 넣어야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뼈는 조금씩 제거되고 그 자리에 새 뼈가 채워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걸 흔히 뼈의 재정비, 다시 말해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이 공사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서지는 만큼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구조는 유지됩니다. 집으로 치면 보수 인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수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넘어져도 금방 회복하고 뼈가 부러져도 비교적 빠르게 다시 붙습니다. 몸이 알아서 균형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 보수공사에 비유하자면 낡은 벽을 허무는 사람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 새로 짓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과 같습니다. 부서지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채워 넣는 속도가 느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집 안은 점점 비어가고 약해집니다. 뼈도 정확히 같은 길을 걷습니다. 뼈 안에는 오래된 부분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은 세력과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맡은 세력이 공존합니다. 젊을 때는 이 둘의 힘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구조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접어들면 정리하는 쪽은 여전히 성실하게 움직이는데 새로 짓는 쪽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지 않게 뼈의 속이 조금씩 비어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지지대가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며 일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이야기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도 결과가 다른지, 왜 특별한 사고가 없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자책할 필요도,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돌아가던 시스템이 이제는 수동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뼈가 왜 더 쉽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 어떤 습관들이 이 균형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조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은 그 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사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놀라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껴온 현실을 그대로 옮긴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이어온 생활들이 사실은 아주 조용하게 뼈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기록하듯 쌓아두었다가 어느 순간 결과로 보여줄 뿐입니다. 먼저 짠 음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완전히 떼어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간입니다. 국물, 찌개, 젓갈, 장아찌까지 익숙한 맛에는 늘 염분이 따라옵니다. 이걸 한 끼, 한 번으로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짠맛은 하루하루 쌓입니다. 문제는 염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칼슘을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오늘 한 그릇의 국물은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습관이 수년간 반복되면 뼈는 조금씩 비워집니다. 누구도 그 과정을 느끼지 못한 채 말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당장 뼈가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루 한 잔, 두 잔 정도는 오히려 생활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늘 경계선에서 문제를 만듭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난 커피는 몸 안에서 칼슘이 머무를 자리를 조금씩 줄여갑니다. 커피가 나쁘다기보다 많아지는 순간부터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단번에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누적됩니다. 탄산음료도 비슷합니다. 손주와 함께 마시는 한 캔, 더운 날 시원하게 마시는 한 잔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음료들이 가진 성분은 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칼슘을 끌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밖에서 새로 들어오는 것도 줄어드는데 안에 있던 것까지 빠져나가면 뼈는 버틸 힘을 잃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익숙하다고 여겨온 많은 습관들이 사실은 뼈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이야기만 나오면 칼슘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뼈를 집에 비유한다면 칼슘은 벽돌이고 단백질은 철근입니다. 철근 없이 벽돌만 쌓은 집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단백질은 칼슘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고 고기나 생선, 계란 같은 음식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소화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밥과 국 위주의 식사가 반복됩니다. 그 결과 벽돌은 있어도 철근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모든 습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매일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결과를 쌓아갑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습관을 탓하거나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방향을 전환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뼈를 갉아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뼈를 살리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같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칼슘이라도 뼈가 받아들이는 속도는 다릅니다. 이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칼슘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그 칼슘을 얼마나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아니라 노년의 몸이 잘 받아들이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가장 익숙하면서도 효과적인 선택이 바로 멸치가루입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특히 유리한 이유는 멸치가 단순히 칼슘을 담고 있는 음식이 아니라 뼈째 먹는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미 잘게 부서진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서 다시 부수고 녹이는 부담이 적습니다. 말하자면 문턱이 낮아진 상태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큰 멸치보다 잔멸치가 더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뼈가 부드럽고 잘게 나뉘어 있어 흡수에 유리합니다. 중요한 건 멸치가루를 따로 특별한 음식처럼 드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드시던 국에 한 숟가락 넣으셔도 되고 나물 무칠 때 살짝 섞으셔도 됩니다. 밥을 지을 때 넣어도 괜찮습니다. 맛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매일 자연스럽게 칼슘을 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식사에 살짝 얹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식품은 케일입니다. 채소 중에서도 케일은 노년기에 뼈 건강에 특히 잘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잎채소처럼 보이지만 칼슘이 몸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케일은 조리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데쳐서 무쳐도 되고 국에 넣어도 되고 익숙하다면 주스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드시던 반찬에 조금씩 섞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변화에 천천히 적응합니다.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금씩 자연스럽게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치즈는 젊은 사람들만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선택하면 노년기에도 매우 유용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이 보강된 치즈는 적은 양으로도 비교적 많은 칼슘을 공급할 수 있고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무엇보다 씹는데 큰 부담이 없고 식사량이 줄어든 분들에게는 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치즈 역시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빵을 드신다면 한 장 올려두셔도 되고 간식처럼 조금씩 나누어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새롭고 낯선 방법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식탁에 익숙한 재료들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제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많이 들어있는지를 따지는 대신 내 몸이 얼마나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식사는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유가 잘 맞지 않거나 속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또 다른 선택지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그 다음 단계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우유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시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속이 불편해서요.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잘 못 마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아주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유가 맞지 않다고 해서 뼈 건강을 포기해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몸에는 다른 선택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칼슘 강화 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유는 단순히 우유를 대신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몸, 특히 장이 예전만큼 편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훨씬 부드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부담이 적고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여기에 칼슘이 보강된 제품을 고르면 우유와 비슷한 수준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참아가며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이 가장 오래 갑니다. 특히 여성분들께는 두유가 주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두유에는 식물에서 온 성분이 들어있어 나이가 들며 줄어드는 몸의 균형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약처럼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진 부분을 살짝 받쳐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유를 대체제라기보다는 시기가 바뀌며 자연스럽게 선택지가 달라진 음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젊을 때와 지금의 몸은 다르니까요.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낮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부는 노년기의 뼈와 근육을 함께 생각할 때 아주 균형 잡힌 식품입니다. 칼슘으로 응고시킨 두부는 자연스럽게 칼슘을 품고 있고 동시에 단백질도 함께 제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칼슘이 벽돌이라면 단백질은 철근입니다. 두부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드문 음식입니다. 무엇보다 두부는 조리 부담이 적습니다. 국에 넣어도 되고 데쳐서 간단히 양념해도 되고 부드럽게 찌거나 으깨서 드셔도 됩니다. 씹는 힘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도 무리가 없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필요한 영양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두부를 참 고마운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한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늘 속이 불편해서 칼슘 섭취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지내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걱정이 많으셨지만 약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음식부터 바꿔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칼슘 강화 두유를 아침에 한 잔, 두부를 몇 끼니 중 한 번씩만 챙겨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훨씬 편해요. 괜히 참으면서 우유 마실 필요가 없었네요. 수치의 변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을 쓰지 않아도 몸에 맞는 선택을 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좋다고 알려져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내 몸이 무엇을 잘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우유가 맞지 않는다고 주눅들 필요도, 뒤처졌다고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고도 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실제로 뼈까지 보내기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먹은 칼슘을 어떻게 뼈까지 보내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렸지만 음식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길은 마련했는데 실제로 그 길을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복잡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이 말은 끝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햇빛입니다. 햇빛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칼슘이 뼈로 가는 길에는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햇빛이 도와줍니다. 얼마나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팔이나 얼굴에 잠깐 햇볕이 닿는 정도면 됩니다. 일부러 멀리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창가에 서 있거나 장 보러 나가며 잠깐 걷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조합입니다. 왜 필요하냐면 칼슘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신맛이 있는 음식은 칼슘이 몸 안에서 머무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얼마나 해야 하느냐고 하면 거창할 것 없습니다. 나물에 식초 몇 방울, 생선에 레몬 조금, 샐러드에 가벼운 드레싱 정도면 충분합니다. 평소 식사를 크게 바꿀 필요 없이 이미 드시던 음식에 살짝 더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머물 집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고 하면 한 끼에 손바닥 하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계란 2개, 두부 한 모의 절반, 생선 한 토막이면 됩니다. 매 끼니를 완벽하게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끼만 의식적으로 챙겨도 몸은 반응합니다. 단백질을 특별한 음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이나 반찬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습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네 번째는 줄이는 습관입니다. 왜 필요하냐면 아무리 잘 채워도 동시에 빼앗기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짠 음식과 커피 모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나 줄이면 되느냐고 하면 지금의 절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물은 반만 드시고 커피는 하루 2잔 이내로 정해보십시오.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입니다. 참는 건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절하는 건강은 이어집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마지막은 움직임입니다. 뼈가 왜 움직임을 필요로 하느냐면 뼈는 자극을 받아야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땀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계단 몇 칸 오르내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쉽습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이 5가지를 모두 하셔도 좋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를 정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은 작은 신호에도 반응합니다. 이제 나를 관리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많고 길게 느껴지셨다면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뼈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삶의 존엄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뼈를 지킨다는 건 단순히 골절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혼자서 걷는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스스로 일어나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장을 보러 나갈 수 있고 손주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할 수 있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야말로 노년의 존엄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뼈가 조용히 약해지는지, 왜 열심히 챙겼다고 생각했는데도 결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골다공증은 갑자기 찾아온 운명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생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는 것도 오늘부터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 보셔도 됩니다. 아침에 햇빛을 10분 쬐는 것, 국물 양을 반으로 줄이는 것, 두부 한 조각을 식탁에 올리는 것, 그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여 내일의 걸음과 내년의 삶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부터 하나만 해보시겠다면 댓글로 그 약속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작은 다짐이 될 수 있고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노년의 몸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오래도록 단단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